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짝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것이 소위 이제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 속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는 정말 더 보잘것없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각각 개인이 갖는 정보에 대한 어떤 통제 같은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늘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름을 아는 전화가 오고, 그리고 대부분은 뭐 피싱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하는 의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빅데이터라는 굉장히 많고 방대한 그런 데이터 속에 나 한 사람의 데이터면 과연 그것은 얼마나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보잘것없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데이터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당연히 가질 수 있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우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를 여러분이 가질 필요 없고, 적어도 제도가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정보의, 우리 개인 정보의 주인이 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뭐 이 길로 가면은 모든 사람이 강한 그 개인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 끝나고 돌아가셔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비록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꼭 깊이 있는 뭐 법리적인 분석이라든가 이해를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각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하는 그런 개인 정보 주체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강의 끝나고 저렇게 가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돌아가시라는 의미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유체물, 정보는 아니고요. 주로 유체물과 관련돼서 유체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유체물에 대한 통제권과 관련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의도적인데요. 뒤에서 제가 대비를 좀 시켜보겠습니다만, 이 개인에서 파생된 그런 물건이 유체물일 때, 또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뭐 국가 대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유체물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우리가 인정을 좀 더 쉽게, 또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분명히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체물, 우리 개인 정보는 무체물이지 않습니까? 무체물이 되면은 바로 유체물이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권리를 귀속시켜주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또 옳은 것인가, 이렇게 유체물, 무체물의 차이 때문에 어떤 권리라든가 기여도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아와서 무체물인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의 주체라든가 정보가 나온 제공자 본인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생각이 더 새롭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유체물로서 문제의식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힐라세포라고 혹시 여기서 계신 분 중에 들어보신 분, 힐라세포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높이. 힐라세포. 네, 꽤 되시네요. 힐라세포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앞에 이름의 앞 두 글자씩을 딴 약자인데요. 세포주입니다. 세포주. 세포주라는 것은 세포가 뭐 환경이 잘 맞으면, 영양분 같은 게 잘 공급이 되면 뭐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포의 집단을 세포주라고 그러고요. 이 힐라 세포주의 특성은 특히 영원불멸한 그런 세포주다. 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세포주인데요. 그 전까지도 과학계에서 인간의 세포를 갖고 이렇게 세포주를 만들려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을 잘 조성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더라도 세포주가 몇 세대 지난 다음에는 그냥 사멸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었는데 50년대에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채취한 암세포가 자궁경부암 세포였는데요.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니까 영원히 죽지 않더라. 그런 세포주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환자, 그 자궁경부암 세포를 제공한 환자의 이름을 따서 힐라 세포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연구에 이용되는 그런 세포주입니다. 세포주가 연구에 이용되는 것은 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전에 일단 인간의 세포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실험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늘 구비가 되어 있는 세포주가 있다는 것이 실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큰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계속 소멸하지 않고 생존을 거듭할 수 있는 세포주가 있다는 것이 의생명 과학에 있어서 얼마나 획기적인 연구 환경에 개선을 가져왔을지는 아마 여러분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듯이 이 헨리에타 렉스, 이 세포주의 주인은 헨리에타 렉스고요. 그래서 헨리에타 렉스의 앞에 두 글자씩을 따서 first name이랑 last name의 두 글자씩을 따서 힐라가 된 거죠. H-E-L-A. 헨리에타 렉스의 삶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뭐 헨리에타 렉스가 이렇게 인류의 의생명 과학에 큰 공헌을 한 그 사실 자체도 있지만 그것을 좀 떠나서 더 큰 어떤 사회 과학적인 또는 뭐 윤리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것이 추후에 큰 논란이 됐는데 일단 이 세포가 세포주로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암세포가 세포주로 만들어질 때 환자 본인한테는 그런 사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자 본인한테는 구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암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한 것이었고요. 조직 검사하면서 거의 관행처럼 그 일부를 갖고 실험을 하다가 이것이 영원 불멸한 속성을 가진 세포주라는 것이 확인돼서 이제 세포주로 형성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이 세포주, 이 암세포가 채취된 것은 그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존스 홉킨스 병원인데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는 이것을 세포주로 만들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직 연구 목적으로 그래서 무상으로 이렇게 전에 보지 못한 정말 의생명과학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불멸의 세포주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한테 원하는 연구자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요. 그게 인류에 분명히 많은 이바지를 했죠. 인류의 의생명과학 발전에. 그런데 이 힐라 세포가 워낙 이런 불멸에 좋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힐라 세포주를 갖고 이것을 상업화해서 돈을 번 회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연구 기자재라든가 연구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중에는 이것을 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공부를 받아서 이걸 정식으로 상품화해서 원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우편으로 당신이 이제 50년대 60년대니까요. 우편으로 배송을 해서 이것을 수익 모델로 삼은 그런 영리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헨리에타 렉스야 이제 곧 사망을 합니다. 워낙 자궁경부암 말기에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갈 정도로 말기였기 때문에 뭐 곧 사망을 합니다만 헨리에타 렉스 사망 이후에 이 자기의 뭐 어머니 또는 자기의 뭐 동생의 몸에서 나온 이런 힐라 세포주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상업적으로 이윤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유족들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수십 년을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논란은 뭐 두 번째 논란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점, 그러니까 힐라 세포로 뭐 인류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것으로서 또 명성을 얻은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 업체들은 상업적으로 수익도 얻었는데 막상 뭐 본인은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의 유족들은 뭐 별다른 아무런 거기서 상업적인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런 것이 이게 정의로운가 하는 그런 큰 의문을 낳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문을 지적하는 책이 미국에서 쓰여져서요. 미국에서 쓰여져서 여기는 제가 우리말 번역서를 썼습니다만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영어 책 제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뭐 거의 100주 가까이 올라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책으로 번역을 됐고요. 이게 헨리에타 렉스 생전 당시의 사진이고요. 최근에 HBO에서
이렇게 영화화했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죠? 네,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가 헤리에타 렉스 본인은 아니고 본인의 삶이 워낙 짧아가지고 본인은 아니고 본인의 딸로 데보라라는 딸 역할로 나와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더욱 더 부각됐던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헤리에타 렉스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 또 당시에 못 배운 흑인이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흑인이었고 또 결혼은 사촌이랑 했습니다. 뭐 굉장히 근친혼이었죠. 사촌이랑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극빈층이고 그런 낮은 층에 하필이면 그 부류에 속하는 환자의 몸에서 채취된 것이 이렇게 불멸의 세포주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단순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상대방이 가장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서 나왔다는 것과 교묘하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과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똑같은 일이 있었을까 하는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책이 많이 팔리고 영화화되고 또 흑인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주연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힐라 세포주를 놓고 일어났던 그런 논란이었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왔는데 뭐 동의를 못 받은 거 사실 동의는 그 당시에 관행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저 힐라 세포가 그렇게 많은 인류 과학 발전 이바지했는데 유족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보상이나 없었던 게 그게 온당한 것인가 분명히 조금 그런 고개가 갸우뚱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국가 대 국가 사이에 비슷한 문제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원 부국과 자본 부국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네. 좀 제가 자극적인 소제목을 뽑았는데요. 자원 가진 사람, 돈 버는 사람 따로 해서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팔각회향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쪽 보기 전에는 못 들어본, 이쪽 공부하기 전에 못 들어본 그런 식물인데요. 이 중국, 베트남 등지 동남아에서 나는 거고, 뭐 영어로는 스타 아니스라는 말로 많이 불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유용한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이 식물에서 식힘산이라는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타미플루라는 의약품을 만드는 어떤 전구 물질이 됩니다. 그 식힘산을 그 타미플루라는 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미플루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주기적으로 뭐 독감, 뭐 조류 독감 같은 얘기 나올 때 흔히 치료제로 등장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유용한 의약품이고요. 근데 이 타미플루는 요 식힘산을 원료로 만드는데 식힘산을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는 어렵고 여전히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해요. 뭐 의약품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뭐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하던 의약품도 화학적인 공정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이면 그렇게도 하는데 이 의약품만큼은 아직도 이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식힘산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질 수 있는 문제 의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하면 이 식물이 나오는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의 자연 산지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는 저 원재료를 그리 고가가 아닌 그냥 식물 값으로 수출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입해간 제약회사는 다국적 제약회사고 실제로 이제 로시라는 여기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타미플루라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만든 다음엔 그다음부터 고가에 팔겠지요. 그러면 원료는 자기 나라에서 나왔더라도 이 나라들은 다시 타미플루를 쓰고자 할 때는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원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자원 아니면 거의 이 약품을 만들지도 못할 텐데 일단 이 자원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고가의 상품이 된 이후에는 이거 나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쓸 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 좀 되고요. 비슷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즉 자원 부국이 굉장히 드문, 굉장히 희소한 자원을 외부에 수출을 하는데 그것이 가공에서 돌아올 때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서,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것은 뭐 외국에 가서 수입 가공돼서 국내로 들어온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이것은 아까와 비슷하게 자원 가진 나라에서 이걸 상품화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에 상품화된 사례로 또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요. 실황이라고 뭐 인도에서 수세기 동안 이 뿌리가 향신료 그리고 상처 부상 치료에 사용된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 부상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의 한 대학이 이 심황을 부상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그걸 갖고 특허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뭐 민간요법 비슷하게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이것이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기술화돼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특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품화돼서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가 뭐 고가의 비용을 치러야 됐던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뒤늦게 이것은 원래 민간요법으로 있었던 거다, 알려진 그런 기술이었다. 그래서 특허 요건 중에 하나가 알려진 기술이 아닐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니까 뒤늦게 특허가 무효가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술의 정교화는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흔히 있다는 사례로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국 사이에 의정서가 생겼습니다. 다국 사이에 협약이 생겨서 소위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죠. 나고야 의정서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만 있는 희귀 자원을 아무리 기술이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뭐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서 이것을 막 열심히 개발한 다음에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이익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이런 다른 나라의 뭐 유전 자원, 생물학적 유전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연구 및 개발 행위 이전에 사전 접근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가 된 다음에는 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유전 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국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했고 또 여기에 관한 법이 발효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만 있는 그런 희귀한 그런 재료를 가져다가, 식물을 가져다가 뭐 의약품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이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들었을 때 나고야 의정서 이게 맞는 거, 온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이게 자원이 많지만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해서 자원 수출 이후에 정말 부가가치는 다른 나라 기술 선진국에서 부가가치 생성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공유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겁니다. 같이 좀 이익을 공유하는 게 그게 정당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거기에 동의해서 이런 의정서도 생긴 것일 거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유체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에서 추출된 세포, 눈에 보이는 세포, 그 사람의 것이 좀 분명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원 부국에서 나온 그런 희귀한 유전 자원, 생물학적 자원, 그것도 그 나라 것, 거기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라는 게 좀 분명하고요. 그럴 때는 그런 자원, 유체물을 개발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회사, 나라와 그런 커다란 부가가치를 나누는 것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라면 꼭 달라져야 될까? 좀 대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정보라면 달라져야 될까? 네,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아무래도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판결이나 판례 갖고 소개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법을 적용하는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로앤비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고요. 이쪽 개인정보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뭐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법률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바로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로앤비라는 게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나라 법률가들 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판검사님들 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 있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또 무슨 지금까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논문 같은 건 무엇을 쓰셨는지 그런 것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법조인들 갖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법학 교수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은 다 돌아가셔서 우리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앤비에서 저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어떤 대학의 A 교수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 교수님에 관한 사건이었고요. 이 로앤비에서 이 법조 임명록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법률가들 또 법학 교수의 이름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름이랑 소속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 어떤 경력을 밟았고 어떤 자리를 거쳤고 또 법원이라면 어떤 법원을 거쳤고 그런 거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 건 알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법률가들, 법학 교수의 명단을 구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데이터를 뭐 사람이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뭐 로봇을 이용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아 이분의 데이터는 이거겠구나.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법조 임명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1차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학교의 웹사이트죠. 우리 학교 같아도 우리 학교 소속 교수님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어느 학교 나오셨는지 논문 뭘 쓰셨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공대학교의 웹사이트 가서 이 A 교수님의 경력, 학력, 뭐 연구 이력 같은 것을 다 캡처해다가 이 자기 로앤비라는 웹사이트에 올린 것입니다. 근데 A 교수님은 여기에 좀 화가 나셨죠. 내 정보는 다 내 개인 정보고 이게 비록 우리 학교 웹사이트라든가 뭐 교수 요람 같은데 그런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수집한 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또 돈을 버냐 영리 목적으로 그래서 화가 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당장 내려라 그래서 일단 로앤비에서 내리긴 내렸어요. 내렸지만 내리기 전까지 시점에 대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물어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작년에 나왔던 꽤 많은 그 파급을 미친 판결인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그런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로앤비처럼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정보 처리자도 있다. 그러니까 몰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다 공개된 정보원에서 수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보 처리자한테도 권리가 조금 있고 또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유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유료로 정보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과 그와 같은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을 비교했을 때 이 정보를 가공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제한된 관계로 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법이 무엇을 보호하길래 이 교수님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 가능한 어떤 사람의 정보인지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호를 합니다. 법에는 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렇게 개인 정보로서 보호를 받는 거고요. 우리 현행 법상으로는 보호를 받고 있고, 이렇게 보호받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보를 함부로 수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럼 왜 이런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나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공개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동의를 했다고 본 거죠, 법원이. 그건 여기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보 처리자가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아까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동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아까 그 사례에서는 정말 로앤비에 내 정보 써도 된다라고 구체적인 동의를, 명시적인 동의를 한 거는 아니죠.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웹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동의에 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건데요. 우리가 그 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도 이 법에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동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동의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또 옳은 것인가, 그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당연히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동의 절차가 정말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앱을 사용하려고 해도,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해도 이렇게 동의는 거의 필수적이고, 그래서 동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이 나오냐, 어차피 동의는 할 수밖에 없고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동의는 거의 필수적이 됐고, 그러면 나의 동의는 좀 유명무실하고 내 정보는 어차피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나는 좀 소비자로서 내 정보지만 내 정보의 통제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기 어렵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요즘은 내 정보는 내가 팔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도 외국 위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정보라면 차라리 내가 팔겠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Oh, hiya, can I help? Hot chocolate. What's the name? Joel. What was the name? Alex. Alex. There you go, Johnny. Cheers. If you like our Facebook page, we give you a free hot drink and a free pastry. We have a new like for Damien. We have a new like for Damien. Hey, Carly, are you standing by? Standing by. Hi there, can I help? Yeah, I just liked your Facebook page. Okay, I'll search Facebook I'm now. searching Google. Have a phone number. I've got his email address. Okay, Carly, are you ready for information on Damien? Yep, I am. Mother's maiden name is He banks with Carly, this is the girl coming in now with the blue scarf. What's the name? Nicholas. Nicholas. His date of birth, 7th of May. She lives at 38A. Just be a couple of seconds. 2 children, age 4 and 6. Previous address. She's got the postcode. Yep, got it. Damien, age 26 and a fitness instructor. How do you know that? Where did he go to UCL? Martin went to South Thames College, assistant psychologist at Great Ormond Street. How did you know? That is. I don't understand. Oh, better? You know I'm a Christian as well. Oh, yeah, we know everything about you, Martin. Thank you. Nice to meet you, Anna from Russia. 네, 잘 보셨죠? 네, 페이스북에 라이크, 좋아요 한번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초해가지고 다 탐색해내가지고 불과 몇 분 만에 커피 나오는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내는, 그게 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정보에 대한 주인 행사를 내가 차라리 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다양한 방법 몇 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한다면 미국의 AT&T에서 나왔다가 논란이 많아서 지금 중단된 상품인데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인데 인터넷으로 그 접속하는 거를 뭐든지 다 AT&T랑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AT&T가 표적 광고를 해주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자기 정보를 뭐 차라리 내가 다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위치 정보에 관한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 패널, 로케이션 패널. 여러분 뭐 사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패널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이죠. 그래서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항상 이 앱에 위치 정보를 켜놓고 이 회사에 자기 위치를 고스란히 위치 정보를 넘겨준 다음에 회사는 그 사람의 프로파일에 맞춰가지고 위치 정보를 만든 다음에 뭐 다양한 그 뭐 연령대라든가 뭐 사는 지역별로 해서 이런 위치 정보 패널을 만들어서 원하는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자기 위치 정보를 제공한 패널들은 거기서 포인트를 받아서 물건을 산다던가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데이터 쿱이라고 이건 더 나가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아예 자기의 크레딧 카드 거래 내역 같은 거 이것을 미국은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랑 이렇게 API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 자기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결해서 거래 내역을 전부 다 넘기고 또 자기의 소셜 미디어 사용 내역을 여기 넘겨서 이 개인정보 직거래 사이트에 자기의 정보가 누적되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사가도록 하고 자기는 그 대가를 현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뭐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정보를 내가 팔겠다라는 시도일 텐데 이것도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Hi, I'm Federico Zagno, and here is all of my own data. Since February, I've violated my own privacy, and I've recorded my online activity, which includes the website I visit, what I post, the video I watch, what I buy, my emails, my chats, and more. I've generated so far 1.5 gigabytes of text, which is equivalent to 1,500 books, and I've taken 30,000 photos. Meanwhile, corporations have been using my data for their own profit. They use and they sell my data. Often, we don't understand that by signing the term of services, we give away the rights to all our own data. In 2012, in the US, the ad revenues was $30 billion. In 2013, the estimates are for $40 billion. In 2012, I personally made $0. So, is my personal data worthless to me? I'm selling my data for $2. For $2, you get an entire day worth of data bundled in a single folder, which includes the website I visit, an image of my face looking at the computer taken every 30 seconds, a screenshot of the page that I was looking at, my GPS location, the position of my mouse, and a logs of the application that I was using. Your contribution will give you access to my data and will allow me to finish a browser extension and an iPhone app that allows you to do the same. If more people do the same, one day marketer might pay us for our own. 네, 킥스타터에서 이렇게 자기 데이터 며칠간 자기가 자기 행적을 다 샅샅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2불에 팔겠다 그래서 한 2,700불 정도 모금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데이터를 팔아서 그 펀딩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심지어는 현금을 주고 현물로 자기 데이터를 건네겠다는 이것도 이걸 발전시키면은 다른 형태로 개인의 데이터를 직거래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자 본인이 하는 것도 생각 못할 바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걸 보면은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물었던 설문조사인데요. 35%의 캐나다인들은 자기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걸 안다. 그리고 28%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좀 보상을 받는 것, 데이터에 자기 사용 데이터를 넘기는 대신에 할인을 받는다거나 쿠폰을 받는 그런 방법도 안다. 그리고 45%는 이게 재밌는데요. 45%는 아예 내가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을 대가로 내 데이터를 넘길
의향도 있다. 내 데이터를 판매할 의향도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꼭 캐나다에 국한된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설문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개인정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데이터가 소중한 걸 알고 있고 특히 회사들에서 마케팅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데이터를 내가 직접 활용하고 이렇게 그것이 뭐 현금이 됐든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됐든 포인트가 됐든 내가 직접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꽤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설문에서 조사하더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놀랍게도 내 정보를 방법만 안다면 얼마든지 매각할 판매의 그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종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좀 종합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개인 정보, 우리 모두 소비자로서 소중한 개인 정보, 이 기업에서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제 개인 정보가 소중한 정보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좀 갖고 싶은 게 우리 모두 다 소비자로서의 희망일 텐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를 처리자들이 수집하기 전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 개인정보 주체가 원할 때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의가 하나의 근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게끔 익명화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익명화하는 것을 전제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익명화가 또 개인정보의 보호 내지는 개인정보 주체의 어떤 결정권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만으로는 이 탁자 같은 거 의자도 제대로 앉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3개 이상이 다리가 3개 이상이 돼야지 똑바로 설 텐데 좀 부족하지 않나.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파격적인 제안일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의 주체들이 이런 이익,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누리는 아까 그 킥스타터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 연간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그 지불하는 개인정보를 그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런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막상 개인정보 주체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뭐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게 과장일 수는 있겠죠. 뭐 보상이나 그런 뭐 쿠폰 등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어떤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 개인들에게 자기 정보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그런 이익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되게끔 인정해 주면 그것이 개인정보의 어떤 결정권을 보다 보강을 하고 이 개인정보의 안정적인 그런 보호대, 지지대 또 하나의 지지대, 세 번째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니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그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어차피 그런 필요가 있다면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저야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정책은 뭐 민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줘서 할 테고 연구자로서 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아쉬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가 이렇게 무채물인 유채물이 아니고 무채물인 개인 정보도 개인이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향유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그것이 그 기재가 어렵다. 그렇게 향유할 수 있는 기재가 어렵다면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정보가 무채물이고 단지 무채물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의 손을 쉽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그 정보가 나온 정보 주체한테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것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만으로 이렇게 정보 주체인 개인에 대한 어떤 이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법 자체, 이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그 법률의 시행 규칙이고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인체 유래물, 뭐 개인 정보는 아닙니다만 인체 유래물이라는 것도 결국 유전자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뭐 집합소, 보고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체 유래물을 기증하는 기증자한테 받는 동의서, 법에 들어가 있는 동의서 서식을 보면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나 진단 도구 등 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가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이런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도 의문이고, 이것이 국가가 나서서 강제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인체 유래물을 기증해서 그로부터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연구 성과야 공유하기 어렵겠지만 상업적 이익을 누리는 그런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최초의 인체 유래물, 또 인체 유래 정보, 무체물인 정보를 제공한 개인들한테도 일정한 이익이 공유되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지, 이런 이 공유를 아예 처음부터 단절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것은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정책 당국부터 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정부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개인 정보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에서 정부가 좀 튼튼한 정보 저장소를 만들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마치 우리 개개인의 예금을 보관해 주는 것이 은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아무나 만들 수 없죠. 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도 충분해야 되고, 또 은행은 예금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은행이 나중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거기 소중한 그 예금을 낸 예금자들은 자기 예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정도로 개입함으로써 금융 시장이 더 안정되고 건강해질 수 있듯이, 이렇게 개인 정보의 시장이랄까, 또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설립하는 데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직접이 아니더라도 마치 은행을 심사하고 은행을 허가를 하듯이 정보 보관하는 그런 커다란 데이터 볼트를 심사를 하고 인증을 하고, 이런 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부에 인증서를 줘서 개인들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개입을 통해서 이런 개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정보를 좀 더 정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자산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간단한 비디오를 하나 보면요. 이건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Information whenever you transact online with the government? I mean, really? How many times do they expect you to key your details into those lengthy forms? Well, now there's MyInfo. It's a new tool that allows you to store your personal data securely and retrieve the data at a click for transactions with participating government e-services. This makes filling up those e-forms faster and easier. Here's how you can sign up. Step 1. Head to www.myinfo.gov.sg. Step 2.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tep 3. Click on the Sign Up button to create your new profile. With your consent, MyInfo will retrieve your data from participating government agencies. You can also choose to provide additional details, like your educational level, where you are working, and even your vehicle number. In just one working day, your profile will be updated with your details. 그래서 이것은 뭐 이름이나 주소, 뭐 생년월일 등의 간단한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개인의 소득이라든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겠죠. 뭐 연간 소득, 뭐 자가 소유 여부, 집 주소 등등, 또 결혼을 했는지, 뭐 자녀는 몇 명인지 등의 정보가 다 있고, 정부가 직접 갖고 있으면서 개인이 원하면은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굉장히 안전한 그런 데이터 저장소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개인의 어떤 자기 정보의 다양한 이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싱가포르 정부가 나서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인이 자기 정보 주체로서 그냥 동의만 하고 동의 이후에는 거의 무기력하게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산업 아닙니까? 그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정부가 좀 첫걸음을 이런 방식으로 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그것이 조금 더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또 개인들한테도 진정이 도움이 되는 것일지, 아니면 그냥 탁상 공론으로 한 교수가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논문에 그치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도 또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유명한 법원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사법기관도 도와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당연히 느끼시겠죠. 우리는 우리 개인정보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발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여러분 개인정보를 그냥 무기력한 정보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행동으로 나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